생각보다 우리 앞에 놓인 시장이 미국 시장마저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갑니까? 내수는 부러져 있는데 수출마저도 잘 숫자가 안 나오면 이 생각이 깔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재미있는 건 아까 이제 고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NFIB에서 이 소기업 낙관지수에서 질문이 맨 아래 보시면 매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한 비율이라는 그 설문지가 있어요. 그게 올라오면 실업률이 올라갔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바닥에서 돌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죠. 나름 제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외사 자료 많이 뒤지다 보면 나오는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강점은 딱 하나예요. 많이 봤어요, 자료를. 그럼 우리가 맨날 여기서 미국의 GDP가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다고요, 걔네들은. 그럼 여기서 보면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NFIB 소위 서베이에서는 이미 고용 지표 악화를 예고해 왔어요.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의 가장 첫 단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것도 이제 많이들 이제 회사들 자료 보다 보면 아니면 뭐 글로벌 이제 뭐 아티클 보다 보면 미국 트러커 고용 얘기 나오거든요. 네. 이것도 경기 침체 전에 트러커 고용부터 줄어요. 그렇게. 아니 이거 당연하죠. 트럭 고용을 줄인다는 건 경기가 뭔가 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물류를 네.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랑 달라요. 미국은 다 우리는 뭐 기찻길로 다 연결돼 있지만 미국은 뭐 제가 뭐 미국 아주 시골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큰 차를 갖고 이렇게 그렇죠. 다 이동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꺾여 내려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확 꺾여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파월 얘기로 돌아가자고요. 지금. 미국이 7월에 흔들렸는데 사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6월 FOMC였다 봐요, 저는. 네. 뭐 그때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회자분께서는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서 물가 부분 얘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 물가가 2% 갈 때까지 뭐 어떤 언젠가 하겠지 뭐. 근데 약간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거는 물가 레벨을 그 정도까지 안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약간 기준이 바뀐 거지. 맨날 그 말이 뭔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중립금리가 달라 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월이 6월 FOMC에서 최근 고용 지표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전망보다 실업자가 더 많아진다면 예상치 못한 고용시장 악화로 보겠다. 이게 그때 잘 보면 그때부터 주식 흔들렸어요,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7월달 들어와서 안 좋았지. 사람들이 자꾸 뭐 빅테크 뭐 이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매크로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고용이 뭔가 흔들린다 보고 이거 보면서 금리 내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아니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안 보는 이유는 단기 금리를 정책 금리를 내려서 해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네. 그거는 결국 경기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이냐 파월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번 FOMC에서 경기 침체 같은 거 안 올 거야. 언제 근데 파월이 뭐 맨날 온다고 하고 합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 고용 지표를 보자고요. 잡 오프닝 레이트 맨날 아마 경제 지표 하실 때마다 자주 방송하시니까 이제 저는 하루하루 그 뭐 예상치 언제보다 잘 이 추세를 보세요. 추세. 구인율이 쑥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구인율이 뭐죠? 수요예요. 노동의 수요가 확 줄고 있는 거죠. 물론 과거 저점은 이 코로나 때 거의 3점 이건 코로나 때죠. 그렇죠. 5%가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미국은 고용시장이 어떠냐면 이직이 자유로워요. 그렇죠.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을 때 이직률이 높아요. 막 이직했다 비싼 데 가고 이러는데 이직률도 떨어지고 퇴직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노동 수요가 매우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러 고용 지표를 딴 걸 보는데 실업률은
매우 후행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고용지표 쪽에서 뭔가 파월도 보고 있다는 걸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하자는 거고. 그래서 실업률을 보면 4.1이었잖아요. 이 4.1을 구성하는 걸 잘 보시면 실업률 중에서 이렇게 높은 데도 있어요. 이게 뭐죠? 블랙 아메리칸. 아, 흑인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히스패닉이겠죠. 스페니. 그 다음에 아시안도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는 6.1이지만 이쪽은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 저임금 쪽들이 백인들만 안 올라오고 있죠. 실업률이 많이. 백인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그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이민자도 많이 바뀌어서 저임금으로 어떤 임금을 좀 유지해 오는 것도 네. 있었지만 수요가 있었으니까 고용이 버텨졌는데 일단 고용도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건 다른 문제인데 고용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혹시 트럼프가 돼서 네. 이민자를 많이 막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 임금이 올라가겠죠. 서비스 쪽. 코어 CP를 오는 문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용 쪽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동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는데 다음 달에,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달에 네네. 8월이니까 이미 이번 달에 됐네. 실업률이 4.2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맨날 샴 법칙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샴 샴 법칙? 규칙, 샴의 규칙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이 누구시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인데 무슨 샴 교수신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최근 3개월간의 실업률의 이동평균선이 12개월 주 최저 실업률에 비해서 0.5%포인트 높으면 경기 침체 초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여튼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 0.43이에요. 산수해 보죠.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서 4.2가 되면 넘어가죠. 0.5가 여기 오겠죠. 이번 달에 이게 넘어올 것 같아요. 정말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지금도 슬슬 나오기 있긴 해요. 샴 법칙. 아, 그래요? 실업률이 불황을 실업률 근데 증가 뭐 세상에 이런 수학 공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경기라는 걸 얘기할 때 핵심이 뭐냐는 걸 여기서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고용이라는 걸 갖고 보는 거예요. 고용으로 본다면 드디어 뭔가 인계점. 우리가 인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쌓여가도 안 터져요. 모래알처럼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모래 하나리 툭 떨어졌는데 그게 인계점인데 팡!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모르죠. 우연들이 나오는 거지만 여하튼 샴 규칙의 경기 침체 지수도 상당히 다가서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잠깐 이익과 연동시키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약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글로벌 선행 지수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인하 사이클 돌입 전에 미국채 2년은 한 50에서 60bp 빠졌었고요. 과거 보니까. 10년은 25에서 35bp 빠졌어요. 네. 이걸 지금 산수를 대입하면 2년은 3.901까지 해서 3.83억까지 내려올 수 있고 3.83억 하단이에요. 미국채 10년은 3.96까지. 이게 쉽게 말해서 금리 내리기 전에도 사실은 이 하락 그 과거 비율을 보면 역전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 금리는 이미 먼저 내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당장 해소될 거로 보진 않아요. 빠르면 한 11월쯤, 대선쯤 끝나고 그 무렵. 늦으면 내년 1, 2월에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경기가 무너져서 막 주식이 폭락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앞에 놓인 시장이 미국 시장마저도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좀 너무 혼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봤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옛날 경제 법칙이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 저 이후. 아저씨 저 놓친 데 나와가지고 뭔 얘기하냐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AI 얘기 좀 같이 해보자는 거야. AI인데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막 이게 이제 기술이 막 이게 기대가 막 올라가요. 네. 이때 경제에서 그 뭐가 작동되는 거냐면 이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막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 이게 이만큼 돈 벌 거라고 말하면서 막 투자를 해요. 여기저기 모든 기업이 다 투자를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드디어 숫자를 보는데 투자한 만큼 돈이 안 들어와요. 이번에 구글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보통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대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자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 공동의 계곡이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버티는 놈들은 버티는데 투자했다가 돈을 회수 못해서 망하는 놈들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옛날에 잘 보시면 태양광도 그랬었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태양광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뭐 새로운 기술서부터 그때 우리 한참 그치, 다이얼 패드. 막 그때도 결국 무료 해외 통화. 뭐 다음 네이버 카카오 살아났고 나머지 다 아웃했잖아요. 보안 회사들도 뭐 장미디어 사이퍼 뭔가 그러니까 이 기대가 꺾이면서 공경의 개혁까지 그거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욕이 있으니까 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지금. 아직 버블이 오지도 않았다. 이것도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다가 난 죽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SK 하이닉스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 있고. 하고 그다음에 뭐 변압기 같은 거 하고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서 한다면 엔비디아 하고 뭐 AMD 하고 TSMC 하고.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건 그럼 안 빠지냐.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왜 마진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가면 고원이 온다고 보는데 물론 이게 여기에 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드릴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최근에 챗 GPT 얘기해도 많이 활용하세요? 아니 지금 결제는 유료 결제하는데 네. 지금 들어간 지 지금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호기심에 했는데 생각보다 안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과금치기 같은 것도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욕도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왜 여기는 YOY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YOY 그 맞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정확히 이 그림을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주가로 보여드리고 증가율을 보는 거예요. 아까 AI가 있지만 한국에는 이거에 해당되는 핵심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 매출 증가가 반도체는 매출 증가가 나올 땐 좋다가 매출 증가가 꺾이면 여기는 뭐예요? 매출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증가율만 꺾어도 주가는 부러진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 2021년도에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반도체. 왜냐하면 25년 1분기까지도 버틸 수 있거든요. 현재 매출 증가 컨선을 모아놓으면 반도체. 아, 이게 틀려서 이게 계속 좋아요. 확실한 건 2025년 가면 확실히 부러져요. 증가율은. 그러니까 마냥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늘으면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속도는 주는 거죠. 증가율 속도는. 네. 내년이에요.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나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24년에 4분기에 그렇지. 보통 한 6개월 선행한다니까. 이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고 이게 벗어나서 다시 증가율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뭐 IBS 글로벌 IBS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말이 다 이거 논리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인다는 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처음 그림 생각해봐요.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갑니까? 내수는 부러져 있는데 수출마저도 잘 숫자가 안 나오면 이 생각이 깔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말 정도까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뭔가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미스터 마켓에서 우리 한국의 미스터 마켓이 작동되고 있지 않을까. 특히 보세요. 수출이 이런데 우리나라 보면 투자한 건 다 미국에 투자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던 간에 트럼프도 또 가능성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걸 제가 세세하게 정치적 이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미국은 친환경도 싫고 관세도 좋고 이러면 이게 굳이 우리한테 좋은 이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선에 어떤 게 좋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지금 주식하기에 우리나라면 조선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 방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약간 벗어나 있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LS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 모회사지만 하여튼 그냥 단단하겠죠. 근데 여하튼 이거 얘의 것들 뭐냐면 요쪽 관세 대중 경제가 들어가는 경제 하필은 이게 여기 반도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리쇼어링 이거는 둘 다 공약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린 관련된 건 되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2차 전지도 반등 나오고 하겠지만 실적 보고 있으면 딱 보이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때려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방산, 조선, 은행 정도가 좀 그래도 편안하다. 요 세 개 정도. 이쪽 섹터가. 그러니까 그나마 편안한데 이거마저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다니고 방송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좀 됐는데 은근히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나름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현명하잖아요. 현명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로 몰려버리니까 또 이것도 걱정은 좀 되지만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그러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냐, 좋게 보는 거냐 이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요소는 이거야. 상방도 제한되어 있고 하방은 좀 더 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만 하지 마. 미국 올라갔는데 아침에 흥분하지 말라는 거야. 그와 다르게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이제 다시 간다 해가지고 막. 그러기에는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하루하루 날씨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여기 제목이 이건데 계절적으로 가을의 초입인지 가을의 말미인지 제가 모르겠다고요. 근데 여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수확을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즌에 씨를 뿌리려고 하다가는 자칫 한겨울에 씨도 못 펴보고 그냥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하반기 시장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올해 성적이 좋았던 분들이나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이제까지 좋았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강달러의 어떤 영향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약달러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약달러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신흥국들이 좋아지는 시장이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꼴찌였지만 우리가 또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어디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사랑. 이 얘기를 똑같이 이게 좀 컨선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근데, 1년 그렇게 되지. 누가 압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이라는 게 뭐죠? 환율이 우리가 어떤 정책 때문에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는 전 세계 GDP에서 그 나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할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묻자고요.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까요? 잘 안 줄 것 같아요. 한국이 많이 늘까요? 한국이 줄어들고 있어서 하나가 약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최근에 오히려 굉장히 불안한 지금 중에 나쁘게 본다면 드디어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요. 그렇죠. 긴축이 시작됐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다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일본의 자금은 전 세계에 뿌려져 있어요 지금. 네. 어디 오만 것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일본 측의 자금은. 근데 여기서 BOJ 총재 뉘앙스는 묘했어요.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 0.25까지 올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BOJ 하면 이미지가 뭐냐면 늙은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올해 이번에 0.25도 못 간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용기 있겠어, 쟤네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고 엔화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 돈이 빠져와서 이걸 살 확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이미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자금들도 돌아오겠죠. 네. 또 하나, 이 금리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달러가 약해져 버리면 야, 이거 미국 국채 시장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래? 왜 이 말을 계속 나와요?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올해 성과가 좋으셨던 분들은 올해 주식 풀로 갖고서 하셔도 돼요. 그냥 잘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버블이 어딘지 모르죠. 버블을 막 취하지 않고 버블의 향기를 맡거나 입술에만 묻히는 정도만 해도 되는 시장이에요. 그게 제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는데 만약 지금까지 그걸 못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정작 내 차례가 돌아올 거에는 잘 안 맞을 것 같은 시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동성이 예측 불허로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과감한 사람들만 수익이 나는 장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매우 어렵죠. 난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사람들만 사는. 그렇죠. 근데 제가 주위에 저 중에 보통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평균 난이도가 중간 이하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이냐고 물어본다.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는 병행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생각이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될. 왜냐면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성이 아주 팽배해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상황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시장이 좋으면 저도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단순한 것이 좋지만 어떤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지금 쉽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몰라 미국 주식 하면 될 거야. 그렇지. 그것도 큰일 날 생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미국 주식은. 더 또 위험한 생각은 그래 미국 금리는 뭐 엄청 내려갈 거야. 미국 기준금리 낮춘다고 금리가 막 내려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제가 들으면 그렇게 간단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방송 보신 가족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30년 동안 이쪽 그 금융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다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통찰력이 생기신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LS증권 윤지호 대표님, 리테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